저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이남 일녀 중 장남이에요.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건 제가 10살 때의 일로 삼남매 중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가장 많죠. 심지어 막내 여동생이 태어나자마자 일어난 일이라 아버지는 여동생을 많이 안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어쩌면 부모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자란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적게 받고 자란 동생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게다가 아버지의 빈자리를 메우려 매 순간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사신 어머니까지 저에게 가족이란 제가 책임져야 하고 보살펴야 하는 아주 소중한 존재였죠. 상현아, 엄마는 네가 또래 애들이랑 다르게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것 같아서 미안해. 너도 겨우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벌써 그렇게 엄마 생각부터 하는 게 마음이 아파. 에이, 엄마, 5학년이면 다 컸으니까 당연히 엄마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아니면 누가 엄마 마음을 알아줘. 그런 걸로 마음 쓰지 마. 나는 엄마의 든든한 장남이라고. 고맙다. 정말 고마워. 엄마가 우리 장남 덕분에 상준이 현지 맡기고 마음 편히 일 나갈 수 있는 거야.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너희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공부만 열심히 해. 응, 엄마.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된 다음에 돈 엄청 많이 버는 사람이 될게. 그래서 우리 가족 더 큰 집에서 맛있는 것도 실컷 사 먹고 행복하게 살자. 알았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살림이 썩 나쁘지 않았는데 벌이가 거의 반토막이 되다 보니 살던 집도 이사 가야 했어요. 먹고 싶은 것은 특별한 날에나 먹을 수 있었고 용돈 같은 건 사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꿈은 좋은 집에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 방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공부뿐이어서 집안일을 하는 도중에도 틈틈이 공부를 열심히 했죠. 상윤이 또 100점 맞은 거야? 대단하네. 다 100점인데 아쉽게 수학 하나가 95점이야. 이것만 다 맞았어도 울백인데. 전 과목에서 한 개 틀린 건데 잘한 거지. 이런 걸로 의기소침해하지 마, 상현아. 너 정말 잘한 거야. 에휴, 그래. 너야만 어쩜 너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호강한다니. 우리 우석이는 평균이 70점도 안 되더라.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키웠는데도 그 모양인데. 어제 상현이는 집안일도 잘하고 동생들도 잘 돌보면서 공부까지 잘하니. 아유, 너희 엄마는 걱정이 없지. 그래도 우석이 착하고 친절해서 애들한테 인기 많아요. 그래서 맨날 반장 선거 나오면 항상 당선되잖아요. 아휴, 반장 그거 뭐 해봤자 돈만 들지. 나는 우리 아들이 반장 강우석보다는 전교 1등 강우석이 엄마가 더 좋은데. 별 볼 일 없는 집에서 성적으로 주변의 부러움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주변 어른들께서 그런 제 마음을 잘 이용한 것이었죠. 엄마를 추워 올려주면서 제가 더 열심히 살 수 있게 해주셨으니 다 감사한 분들이죠. 하지만 마냥 우리 가족에게 도움이 된 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친척들, 특히 엄마를 안쓰럽게 여기는 외가에서는 재혼하라고 부추겼거든요. 어린 막내 동생 때문에 외할머니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때라 엄마는 원하지 않아도 몇 번이나 선자리에 나가야만 했죠. 외할머니께서는 선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엄마가 일하는 동안 어린 막내를 봐주지 않겠다 으름장을 놓으셨거든요. 어린아이였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엄마, 난 재혼할 생각이 없어. 그만 좀 소개해. 날 그런 자리에 100번 1000번을 갖다 앉혀놔도 재혼할 생각이 없다고. 아직도 내 마음 여기엔 우리 애들 아빠가 콱 박혀있는데
대체 누굴 만나 누구랑 살라는 거야? 아유, 그럼 너 혼자 이것들을 줄줄이 데리고 살겠다는 거야? 아주 내가 속이 터져. 어? 그러게 내가 트럭 기사는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 사람이 사고 나고 싶어서 났어? 죽고 싶어서 죽은 거야? 아유, 상여내비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잖아. 나도 상여내비 같은 사람이 나보다 먼저 앞서간 게 얼마나 원통하고 분하겠냐. 하지만 딸린 자식이 셋이나 되면 좀 안정적이고 안전한 일을 했었어야지. 그 위험한 일을 놓칠 않았으니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 앞으로 응? 네 남은 인생이 구만리야. 평생 이것들한테 발목 잡혀 혼자 늙지 마. 응? 네 아버지 일찍 보내 혼자 고생한 나를 보고도 그렇게 살려고 해. 애들이 왜 내 발목을 잡아? 애들 때문에 사는 거야. 애들 때문에. 애들 아빠 따라가고 싶은 거. 애들 때문에 아등바등 겨우 살고 있는 거라고. 아우, 왜 닮을 게 없어서 엄마 팔자를 닮아야, 응? 왜 나를 닮아서 그렇게 고생하고 사느냐 말이야. 아우, 왜 그래? 나 괜찮아. 애들하고 셋이서도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내가 좀 더 편하게 살자고 애들 아빠 자리에 다른 사람 앉히고 싶지 않다고. 엄마, 제발, 응? 나 괜찮아. 살만해.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면 나 지금 상태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 엄마, 제발. 일주일에 한 번 외할머니는 주말이면 막내 동생을 데려와 시간을 보내다 가셨습니다. 외할머니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두 분은 한바탕 눈물을 쏟아냈고 어렸을 땐 그래서 외할머니가 오시는 게 싫었어요. 우리끼리도 잘해나가고 있는데 자꾸 그 행복을 깨려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어른이 된 지금은 외할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 이모나 외삼촌과 더불어 자꾸 재혼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너무 미웠습니다. 엄마, 또 결혼할 거야? 어? 상현아,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무슨 결혼을 해. 엄마는 아빠랑 결혼했잖아. 하지만 아빠는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한 번 결혼한 사람은 다시 결혼할 수 없어. 그래서 엄마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응? 엄마는 어린 제 마음을 다독이려 그런 거짓말까지 하며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돌아가실 때까지 누구를 만나 연애를 하지도 않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조금만 더 철이 들었더라면 어땠을까 싶긴 해요. 엄마한테 더 좋은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생각할 수 있는 아이였다면 하고요. 정말 엄마의 마음속에 아빠뿐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좋은 분 만나 재혼할 기회가 있었더라면 돌아가시기 전까지 고생만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엄마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에 갑작스레 위암 선고를 받으시고는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혼자 병원에 다녀오신 날 한참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상현아, 응? 엄마는 상현이한테 너무 미안했어. 상현이는 먼저 간 아빠 때문에, 능력이 부족한 엄마 때문에 10살인데도 10살답게 자라지 못했잖아. 또 그 소리야? 난 괜찮아. 어쩔 수 없는 거지. 얼마나 다양한 삶이 있는데 우리 삶이 남들과 같을 수는 없잖아. 다들 각자의 삶에서 행복을 찾아 나가는 거고. 아휴, 우리 상현이 다 컸네. 그런 말도 할 줄 알고. 그럼 엄마가 우리 상현이한테 부탁 하나만 더 해도 될까? 무슨 부탁? 엄마가 해야 할 일을 우리 상현이가 좀 더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해야 할 무슨 일? 엄마가 없으면 상준이, 현지 잘 부탁해. 엄마까지 없으면 이제 너네 셋뿐인데 힘들겠지만 상현이가 동생들 잘 챙겨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해? 엄마가 해. 나는 엄마 없이 혼자 못해. 상현아.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왜 갑자기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해? 저는 엄마가 하는 말이 너무 무서웠지만 엄마의 표정을 보는 순간 정말 공포에 질린 사람은 제가 아니라 엄마란 걸 알았어요. 엄마는 정말 두려움에 가득한 표정으로 절박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안 겁니다. 그날 저는 엄마를 안고 어린아이처럼 숨죽여 울었어요. 동생들이 깨지 않게 아무도 우리 가족에게 닥칠 불행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요. 엄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담담하게 항암 치료를 이어나갔지만 결국 버티지 못했습니다. 상현아, 엄마가 미안해. 상준이, 현지 잘 부탁해. 미안해, 우리 아들. 엄마, 조금만 더 버텨줘, 응? 제발, 상준이, 현지 오고 있단 말이야. 애들한테도 인사는 하고 가야지, 엄마. 미안해. 엄마가 너무 힘들어. 미안해. 엄마는 마지막으로 크게 가쁜 숨을 몰아쉬었고 이내 호흡이 없었습니다. 제 손을 잡았던 손도 느슨해지고 그 순간 남동생이 여동생을 데리고 들어왔죠. 우리 삼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엔 우리 셋뿐이라는 것을요. 아유, 애들은 어째. 아직 성인도 안 되는데 부모를 둘 다 잃으면 애들은 어찌 살라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유, 정말 어떡하니? 아유, 그래도 셋째가 참 의젓하다. 상현 엄마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첫째한테 의지를 하더니만. 고작 17이라며. 근데 저렇게 어른스럽게 상주 노릇을 한다고? 앞으로 상현이가 고생이지. 어린 두 동생들 데리고 어떡할 거야? 저는 엄마의 입관식 때도 마음껏 울지 못했어요. 저보다 어린 동생들도 울음을 꾹 참고 있는 게 눈에 보였으니까요. 게다가 제 손을 꽉 잡고 있던 당시 여동생의 나이가 고작 8살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여동생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괜찮다 다독이면서 엄마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굳은 결심을 한 거예요. 어떻게든 동생들을 내가 책임져야겠다. 그래야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마음 놓고 가시겠구나. 이제 나는 내 동생들의 엄마이자 아빠다라고요. 상현아, 진짜 괜찮겠어? 선생님은 그래도 네가 대학은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 형편에 대학은 무리예요, 선생님. 아시잖아요. 상준이도 있고 우리 현지는 고작 초등학생인데요. 누구한테 집안일 맡겨놓고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요. 방법은 많을 거야. 상준이야 고등학생이면 다 컸잖아. 현지가 문제지만 주변에 도움받을 어른도 없어? 없어요. 친척분들이 계시지만 멀리 사시고 현지 맡아주시는 것도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제가 할 일인데 괜히 부탁했다 거절하면 안 해도 될 원망도 생기고 싫어요, 그런 거. 지금이야 힘들겠지만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나중에는 훨씬 편해질 건데
저도 알아요. 하지만 당장은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졸업하고 바로 취업할게요. 그렇게 저는 좋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지방의대는 문제없다 하셨지만 애초에 제 꿈은 의사가 아니어서 미련은 없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었던 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러면 더 큰 집에서 엄마와 동생들이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에서였어요. 성적이 얼마가 됐던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동생들이 편하게 공부해서 꿈을 이루는 길을 대신 닦아주는 것뿐이었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했어요. 처음엔 선생님의 도움으로 기업의 생산직 공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저를 가엾게 여긴 따뜻한 마음씨의 어른들 덕분에 돈을 벌 수 있었죠. 아야, 상현이는 진짜 요즘 애들 같지가 않다니까. 나 요즘 애들이 상현이 반이라도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 성격 싹싹하니 좋지. 어른들 공경할 줄 알지. 매사에 겸손하고 예의 바르지. 상현이 부모님은 얼마나 뿌듯할 거야.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든든하시겠어. 아이 봐, 그만해. 뭘 그만해. 내가 뭘 어쨌다고. 상현이 부모님 안 계시잖아. 어? 그랬어. 나 몰랐지. 아주 미안해. 내가 모르고 한 말이야. 괜찮아요, 과장님. 다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으니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서도 든든하시지 않을까 해서요. 그래, 든든하시지 그럼. 아주 뭐 걱정이 하나도 없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자, 이번 주 오픈날 우리 집에 좀 들러. 내가 기가 막힌 고기 끊어다 삼겹살 파티 시켜줄라니까. 저 말씀만 받을게요. 오픈날에는 제가 동생들을 꼭 챙겨야 해서요. 3교대 하느라 사실 동생들 얼굴 보기가 힘들어서. 뭐야, 동생들이 있어? 몇이나? 그럼 아직 학생이겠네? 둘인데 한 명은 고3이고 한 명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래? 그럼 동생들도 싹 데려와. 이참에 아주 배 터지게 삼겹살 파티나 해보지 뭐. 김 반장, 나도 가도 돼? 자네는 자네 마누라한테 달라 그래. 자네 먹을 건 없어? 참, 이것도 차별이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어? 뭐? 일을 하다 저랑 비슷한 처지의 친구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친구는 자기 사정을 알고 사람들이 동정하는 것 같아 그 시선과 배려가 싫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많은 분이 제 사정을 알아주시는 게 감사했어요. 제가 동생들 보호자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급하게 학교에 가야 할 일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당연히 저 대신 일을 해주시거나 근무표를 바꿔주시는 등 배려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주변의 도움과 벌이가 괜찮아 그래도 겉으로는 특별히 부족함 없이 동생들을 잘 보살폈지만 사실 그게 전부 제 마음처럼 되지는 않았습니다. 막내한테는 제가 사실 아빠나 다름없어 늘 제 말을 잘 따르고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2살 터울의 남동생이었어요. 네, 선생님. 잘 계시죠? 상현아. 지금 통화 가능해?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혹시 상준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내 선에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일이 좀 커져서 상준이가 같은 반 친구를 때려서 지금 그 부모님이 오시는 중이야. 네? 상준이가요? 아니, 왜요? 그게 잘못은 그 애가 한 게 맞아. 근데 워낙 부상이 심하다 보니까 그 친구 어머님이 화가 좀 많이 나셨네.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주먹을 휘둘러요?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폭력은 안 되죠. 그 애가 상준이더러 고아라고 했나 봐. 네? 아, 안 때렸으면 내가 그 애를 어떻게 혼내든지 뭘 했을 텐데. 아, 이거 참. 둘째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입학한 덕분에 사정을 하는 선생님들의 배려를 받으며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배려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반면 이곳에서 만난 친구처럼 둘째 동생 역시 그건 불필요한 간섭이고 동정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하필 엄마의 죽음과 함께 찾아온 사춘기에 더 많이 괴로워하기도 해서 여러모로 신경이 많이 쓰이던 아이였죠. 최상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친구를 때려? 그럼 그런 말을 듣고도 참아? 형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 새끼 부모한테 머리를 숙여 사과해. 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과를 하냐고. 어쨌든 폭력은 폭력이잖아. 네가 폭력을 쓰는 순간 걔한테 사과받을 명분도 사라진 거야. 알아? 내가 더 아파. 뭐? 내가 그 새끼 코뼈 부러뜨린 거야. 시간이 지나면 붓겠지. 근데 그 새끼가 나한테 한 고아라는 소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목소리, 음정, 표정 하나하나 다 기억돼서 기억나는 매 순간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할 거라고. 근데 그게 내 잘못이야? 이게 내 잘못이냐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원통하게도 물리적인 폭력보다 가슴에 남긴 상처가 더 오래간다는 사실을 알아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간신히 학교 폭력에 회부되는 것을 막고 제가 그의 부모님과 심지어 그 아이에게도 머리 숙여 사과하고서야 끝난 일이었죠. 그게 전부가 아니었고 그 뒤로도 자잘한 다툼과 사소한 시비도 많기도 했어요. 무단결석을 해서 연락 오는 일도 있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거든요. 야, 주상준, 너 지금 어디야? 당장 집에 안 들어가? 내가 야간일 때는 현지 혼자 있으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했어, 안 했어? 내가 집 지킴이야? 현지 지킴이야? 내가 왜 일찍 들어가야 하는데? 왜? 현지 고작 초등학생이야. 어른도 없이 혼자 집에 있는 거 얼마나 무섭겠어? 제발 현지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 그러는 형은 왜 내 입장에서는 생각은 안 하는데? 뭐? 나도 밖에서 늦게 들어갈 권리가 있고 내가 알아서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갈 권리가 있어. 왜 매번 현지 때문에 일찍 들어가 내 권리를 빼앗아? 뭐? 야, 최상준. 걔도 알아야지. 우리 그늘이 언제까지 계속될 줄 알고 형이 걔를 너무 무르게 키우니까 밤에 혼자 있는 것 따위로 무섭다고 형한테 전화를 하는 거지. 야, 현지 고작 초등학생이야. 근데 무슨...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나도 형도 고작 초등학생이었어. 엄마 돌아가셨을 때 나 중학생이었고. 근데 뭐 불행히 어린애들을 피해가는 거 봤어? 현지도 단단해지려면 혼자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지. 가시가 있는 남동생의 말에 저는 또 말문이 막혔고 결국 또 직장 동료분에게 양해를 구해 급하게 근무를 바꾸고 집으로 가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다른 집과 사정이 다르니 여동생도 빨리 철이 들면 좋겠죠. 하지만 엄마가 아빠 없는 가정에서도 저희 삼남매를 빈틈없이 키우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저도 동생들이 저와 다르게 자라며 어떻게든 평범하게 자라길 바란 것뿐이지요.
남동생과는 여동생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로도 자주 부딪혔습니다. 다름이 아닌 대학 진학 문제였어요. 저 못지않게 공부를 굉장히 잘했고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중학교 때 살짝 흔들리긴 했지만 고등학생이 되어본 첫 번째 모의고사를 시전체 1등을 할 만큼 우등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공부도 하지 않는 겁니다. 상준아, 혼자 공부하는 게 힘들면 학원이라도 가. 형이 제일 유명하다는 학원 알아보고 등록해 줄 테니까. 응? 신경 꺼. 대학 안 갈 거니까. 아, 왜 대학을 안 가? 성적도 좋으면서 그 성적에 대학을 안 간다는 게 말이 돼? 그러는 형은 갔어? 나는 야, 나랑 같아? 나는 별로 대학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 목표가 그게 아니니까. 근데 넌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많았잖아. 그거야 중학생 때 이야기지. 나도 꿈 없어. 대학까지 가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없고. 사실 전 여동생 키우는 게 더 힘들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여자이고 더 예민해질 거고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답답한 날도 많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여동생은 손이 거의 가지 않았고 남동생 문제로 붙들려 다니는 날이 더 많았죠. 수능 접수 문제로도 한참을 싸웠는데 남동생은 기어이 수능도 보지 않은 겁니다. 너 정말 어쩌려고 그래? 대학 안 가면 뭐라고 살겠다는 거야? 대학 안 가면 뭐 죽어? 나도 돈 벌 거야. 형처럼 돈 벌면 되지. 야, 누가 너 보고 돈 벌라 그랬어? 하고 싶은 공부 시켜준다니까. 왜 네 멋대로 수능을 안 봐? 누가 공부하고 싶댔어? 누가 대학 가고 싶댔냐고. 왜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 걸 강요해? 형은 멋대로 살면서 왜 나는 내 멋대로 못 살게 하냐고. 남동생은 그렇게 소리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도저히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잠들어 계신 납골당을 찾았죠. 죄송하고 힘들었거든요. 엄마, 아빠, 나왔어. 너무 오랜만에 왔네. 미안해. 원래는 상준이 수능 잘 봤다. 기대만큼 해내는 녀석이었다. 그런 이야기 하고 싶어서 온 건데. 미안해, 엄마. 내가 정말 엄마 앞에서만큼은 잘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는데. 미안해. 나도 너무 힘들어. 정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너무 힘들어, 엄마. 약속 못 지켜서 너무 미안해. 그렇게 부모님 앞에서 엉엉 눈물과 함께 서름을 쏟아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힘들어도 힘들면 안 되는 사람이었고 슬퍼도 울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항상 참기만 했었거든요. 한참을 울고 나니 정신이 맑아지면서 그대로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능이 평생에 한 번의 기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동생을 설득해 수능을 보게 하자는 생각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 느닷없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만 거예요. 최상현 씨, 정신이 좀 드세요? 어떻게 된 일인지 기억나십니까? 저 살았나요? 다행이네요. 무사합니다. 사고 규모에 비해 그렇게 크게 다친 건 아니에요.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건졌고 다리를 크게 다쳐 문제가 생겼지만 한가하게 병원에 입원해서 다리를 치료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는데 당장 살기가 급급했던 저는 간단한 통원치료 몇 번만 받고 다리를 방치한 거예요. 훗날 그게
저를 더 힘들게 할 줄도 모르고요. 저는 죽는다는 자각도 없이 죽게 될 뻔한 그 일이 제게 채찍이 되어 돌아온 것이지요. 당장 제가 부모님처럼 죽게 된다면 둘만 남게 될 동생들의 미래가 걱정이 되었거든요. 이게 뭔데? 재수학원 1년치 수강권이야. 알아주는 강사진들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의대도 문제 없더라. 작년에 그 학원에서 전국의 의대만 3명을 보냈대. 우리같이 작은 도시에서 그만하면 최고 학원이라는 거야. 이번 주까지는 푹 쉬고 다음 주부터 나가서 공부해. 아이 진짜 누가 재수 안 됐어? 왜 형은 말귀를 못 알아먹어? 나 돈 벌 거야. 학교 안 다니고 돈 벌 거라고. 그래, 돈 벌어. 버는데 대학은 나오고 벌어. 대학 졸업증 가지고 일하는 거랑 없이 일하는 거랑 같을 줄 알아? 내가 왜 너를 대학 보내려는데? 나보다 나은 대접받고 살라는 거 아니야. 내가 고졸로 돈을 벌어봤으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누가 내 생각해달래? 형은 형 생각이나 하고 살아. 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야, 최상준. 제발 좀. 제발 좀 그만해. 누가 형더러 내 부모 노릇 해달랬어? 누가 형 보고 내 인생 책임지라고 했냐고. 형이나 챙겨. 짜증나게 사고난 다리로 절뚝거리면서 걷는 꼴 보여주지나 말고. 오늘은 단판을 지어야겠다 싶어 집을 나가려는 동생과 실랑이를 했는데 갑자기 여동생이 아프다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설득은 또 뒤로 미뤄야 했죠. 여동생도 마냥 애처럼 자란 건 아니라 가볍게 아픈 정도로는 제게 말도 안 하고 참으려는 아이인데 그날따라 제가 남동생과 크게 싸우는 와중에도 저를 붙들고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희열제를 먹이고 지켜보는데 새벽에 열이 39도까지 오른 겁니다. 너무 놀라 급하게 새벽에 택시를 타고 응급실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응급실에서 링게를 2번이나 맞고 나서야 열이 떨어졌고 동이틀 무렵에야 정신을 차리더군요. 오빠. 어? 현지야. 깼어?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 응. 나 많이 아프대? 아니야. 그냥 감기 때문이래. 요즘 독감 유행이잖아. 다른 증상은 없었어? 응. 그냥 머리가 아프고 열나고 온몸이 아팠어. 그래. 이제 병원에 와서 치료받았으니까 집에 들어가서 푹 쉬면 나을 거래. 근데 집에 혼자 있을 수 있겠어? 오빠 오늘도 일 나가야 하는데. 작은 오빠도 없어? 상준이는 없을 것 같은데. 있어달라고 할까? 아니야. 오빠 있지. 어? 작은 오빠 미워하는 거 아니지? 내가 상준이를? 아니야. 왜 그런 생각을 해? 오빠들이 너무 싸우니까 서로 미워하는 줄 알았어? 응. 작은 오빠가 오빠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그래서 오빠가 작은 오빠 미워할까봐 걱정됐어. 아니야. 대화하는 방법이 현지랑은 좀 달라서 그렇게 보였나 보다. 미안해. 오빠들 때문에 불안했어? 상준이도 우리 현지처럼 오빠 마음 좀 헤아려주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오빠가 좀 힘드네. 그래도 괜찮아. 상준이도 오빠 마음을 알아줄 때가 오겠지. 작은 오빠도 잘 알 거야. 큰 오빠가 우리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래, 언젠간 알겠지.
오빠는 정말로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루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오빠한테는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 왜 중요한데? 엄마랑 약속했어.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당부하신 거라 오빠가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드렸거든. 그러니까 현지는 오빠 도와줄 거지? 응, 오빠. 작은 오빠도 도와줄 거야. 그래. 뭐 늦게 가더라도 결국 도착만 하면 되지. 이 약만 다 맞으면 집에 가자. 가서 뭐 먹고 싶어? 아침은 먹고 싶은 거 포장해서 가자. 신기하게도 그날 저는 그 여동생과의 대화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더 확실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동생 때문에 복잡해지고 흔들렸던 마음을 다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죠. 먹고 싶었던 샌드위치를 들고 환하게 웃는 여동생을 보면서 자꾸 사소한 행복도 놓치지 않고 그 웃음을 지켜줘야지 한 것이죠. 제가 흔들리면 결국 두 동생들도 흔들리게 될 테니까요. 최상준, 이리 와서 앉아봐. 형이랑 얘기 좀 해. 나가야 돼. 어딜 나가? 이 아침부터. 이야기는 하고 나가. 할 말이 있으니까. 수업 늦어. 무슨 수업? 고등학교 졸업해놓... 뭐? 수업 늦는다고. 비싼 돈 주고 끊은 재수학원인데 하루도 안 빠지고 들어야 할 거 아냐. 상준아, 의대 들어가면 되지? 내가 의대 들어가면 내 인생에 신경 끈다고 약속해. 그럼 내가 노력 한번 해볼 테니까. 그래, 야, 의대는 무슨 기고만장하지 마. 1학년 때 1등 한번 한 걸로. 일단 어디가 됐든 대학이나 붙어. 그래 놓고 큰 소리 치라고. 제가 남동생이 바로 재수학원 가길 원했던 건 괜히 어설프게 돈맛을 알면 다시 공부하기 힘들 걸로 생각한 것이었어요. 그러니 공부에 때를 놓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든 설득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남동생은 제가 설득을 해보려고 하기도 전에 갑자기 마음을 바꾸고 스스로 학원에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대충 제 비위나 맞추려고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게 집에 와서도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했고 학원에서도 모의고사 성적이 좋아 의대도 노려볼 수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정신을 차린 것 같아 무척 기뻤고 그제야 부모님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건 제 다리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상현아, 다리 치료 안 받을 거야? 그 다리로 일하는 건 무리잖아. 네? 전 괜찮아요. 불편하지도 않고. 이제 익숙해져서 이대로라도 상관없는데요. 아니, 아무래도 네가 다리가 불편하니 속도도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 뒤에 일이 밀리니까 다들 알게 모르게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아, 그건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말인데 너도 이제 이 일은 할 만큼 했는데 계속 이 일 할 거야? 네? 그, 과장님, 곧 둘째도 대학 가고 막내까지도 한참이라 저 뭐든 일은 계속 해야 해요. 알지, 알아. 근데 우리야 상윤이 너 사정 다 아니 어떻게든 배려해주고 싶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자꾸 우리 파트에서 문제가 생기니 좀 그런가 봐.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과장님, 저 정말 일 그만두면 안 돼요. 방해 안 되도록 빠릿빠릿하게 움직일게요. 저 잠깐 이러는 거예요. 곧 괜찮아져요. 그러기엔 벌써 몇 달째잖아. 나도 좀 곤란하게 됐어. 미안해. 그렇게 저는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첫 번째 회사를 나와야 했습니다. 당장 동생들한테 필요한 돈이 있으니 일을 하루도 쉴 수 없는 상황이라 너무 암담했죠.
급하게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쳐 사실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통증을 잡아야 덜 졸게 될 텐데 그럼 일도 못하고 계속 병원에 다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로선 쉽지 않은 상황이라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는지 저를 그렇게 내보내고 마음이 쓰였던 과장님께서 일자리를 소개시켜줬습니다. 그 전의 일에 비하면 보수도 복지도 많이 부족한 곳이었지만 저는 일을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어요. 송 과장한테 이야기 들었어. 부모 없이 딸린 동생 둘을 데리고 산다며? 우리는 그런 큰 기업처럼 뭐 대단히 해줄 건 없어도 일한 만큼은 확실하게 챙겨줄 테니까 열심히 해봐. 응? 네, 사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 사는 게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겨우 이쪽을 해결해 놓았다 싶으면 저쪽이 터지니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전 살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요. 애써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든 사라진다는 사실도요. 괜히 부담이 될까 싶어 동생들에게는 이직했다는 사실도 숨겼습니다. 저는 저대로, 동생들은 동생들대로 애써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며 산 거예요. 그렇게 둘째는 그 해에 당당히 서울대 의대 합격증을 내밀었죠. 이야, 너 해냈구나, 최상준. 나는 네가 해낼 줄 알았다. 너가 해낼 줄 알았다고. 오빠, 축하해. 내가 친구들한테 우리 오빠 천재라서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나 거짓말쟁이 안 만들어줘서 고마워. 축하는 됐고 형은 약속이나 지켜. 약속? 내가 의대에 들어가면 내 인생 신경 끄기로 한 그 약속 꼭 지키란 말이야. 이제 대학에 들어간다는 다 큰 성인 녀석 신경 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했죠. 대학 잘 간 자식 둔 부모 마음이 어떤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 주에 동생들을 모두 데리고 부모님 납골당을 찾아갔어요. 엄마, 아빠, 우리 상준이 서울대 의대 합격했어. 거 봐. 내가 상준이는 마음 먹고 하면 해낸다고 했지? 내가 전에 괜한 소리를 해서 그동안 괜한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오빠, 전에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했는데? 아니야. 상준이 너도 엄마 아빠한테 할 이야기 있으면 해. 없어?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겠다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엄마 아빠가 들어? 오빠, 그러지 말고 한마디 해. 나는 마음속으로 다 했어. 뭐 다 아시겠지. 참, 에휴, 낭만도 무드도 없는 녀석이다. 그치, 현지야? 응, 둘째 오빠 진짜 재미없어. 남동생은 서울로 올라가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어요. 집을 떠나 살아야 하니 돈이 필요하겠다 싶었는지 알바도 하더라고요. 이제 문제 없겠다 싶던 차에 일은 느닷없이 터졌습니다. 뭐야, 형. 내 등록금 납부했어? 당연하지. 합격하고 얼마 기한 내에는 넣어야 하잖아. 그걸 형이 왜 넣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럼 내가 넣지 누가 넣어? 나라에서 공짜로 데려다 시켜준대? 아이, 진짜. 왜? 뭐가 문젠데? 뭐 때문에 또 그렇게 열이 받는 건데? 내가 분명히 의대 합격만 하면 내 인생에 신경 끄라고 했지. 그래서 알았다고 했잖아. 지금 내가 너 등록금 낸 게 네 인생에 신경 썼다는 말이야? 그럼 내 등록금을 왜 형이 내? 내가 형 보고 등록금 내달랬어? 등록금도 내가 알아서 할 생각이었고 학자금 대출을 받든 알바를 하든 내가 알아서 할 생각이었다고. 내가 내줄 수 있는데 왜 그 고생을 해? 왜 빚을 져서 공부해?
내가 왜 그동안 그렇게 일을 했는데 다 너랑 현지 편하게 꿈 이루라고. 그놈의 꿈. 제발 그만 좀 해. 누가 형 보고 내 꿈 이뤄달랬어? 아, 왜 사람을 빚지게 만들어? 아, 왜 사람을 죄책감 갖게 하냐고. 뭐? 뭐? 죄책감? 무슨 죄책감? 내가 번 돈으로 학교 가는 게 죄책감 가질 일이야? 됐어. 그 돈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앞으로 내 등록금 신경 쓰지 마. 아, 의대 다니면서 어떻게 돈을 벌어서 갚는다는 거야? 정 갚고 싶으면 졸업하고 일하면서 갚으면 되지. 나도 성인이야.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돈 벌면 그 구질구질한 옷이나 버리고 새로 사 입어.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말고. 뭐야? 야, 최상준! 대체 둘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대학 보낼 돈도 없이 그렇게 대학 가라 노래 부른 게 아닌 것도 알 텐데 왜 새삼스럽게 제 돈으로 공부하는 게 그렇게까지 싫은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마음을 풀지도 못한 채 서울로 올라갔는데 남동생은 진짜 학기 중에 무슨 일을 했는지 돈을 벌어 몇십만 원씩 제게 보내더라고요. 부모님이 계셨더라면 당연하듯 받아간 돈으로 편하게 공부했을 텐데 싶어 왜 자꾸 남처럼 굴면서 제 마음을 몰라주는지 야속하기도 했죠. 대체 이 녀석은 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야? 작은 오빠, 과외하는 것 같던데? 과외? 응, 전에 오빠한테 연락했더니 지금 수업 중이라고 하면서 중학생 가르친댔어. 아, 과외? 잘 지내는 것 같아? 그런 것 같던데? 오빠한테는 따로 연락 안 해? 현지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적어도 덕분에 생사 여부는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었지만 빈말은 아니었어요. 그나마 셋째가 있으니 다행이지 아니었은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고 살았을 판이니까요. 그래도 막내 여동생이라고 신경을 쓰는지 한 번씩 내려올 때마다 용돈도 꽤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순탄하게 흐르고 그 사이 막내 여동생도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게다가 막내 여동생은 일부러 제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굳이 전액장학금을 주는 학교를 선택한 겁니다. 너 가고 싶은데 가라니까 왜 말을 안 들어? 괜찮아. 내가 작은 오빠처럼 특출나게 학교발 필요한 과도 아니고. 어차피 이쪽이나 저쪽이나 그게 그건데. 돈 안 들여도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좋지? 아, 오빠 돈 많아. 상준이 학비 굳어서 너한테 다 쓰면 되겠다 싶었는데. 아, 너까지 이렇게 오빠 마음 몰라주고 그러래? 오빠, 그거 잘 모아놨다가 장가 가야지. 장가는 무슨 돈으로 가려고. 그 돈을 다 우리한테 쓴대. 뭐? 장가? 아, 갑자기 무슨 장가야? 결혼 생각도 없는데. 이제 슬슬 결혼 생각도 좀 해라. 언제까지 그렇게 여자도 안 만나고 그저 일만 하고 살 거야. 젊은 나이가 아깝지도 않아? 내가 그동안은 어려서 몰랐는데 나도 성인 되고 나니까 오빠 좀 이해 안 돼. 작은 오빠가 오빠 때문에 열받아 하는 거 좀 알 것도 같아? 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때문에 열받는다니. 오빠는 오빠 인생도 없이 살잖아. 어? 내 인생? 아, 내 인생이 뭔데? 너희 뒷바라지하고 꿈 이루는 게 내 인생이지. 아, 그게 싫은 거지. 그게 어떻게 오빠 인생이야. 우리 인생이지.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꿈을 이루지 못하면 오빠 인생도 덩달아 실패하는 것 같아 부담이 있단 말이야. 어? 아니, 무슨 그런 말이 있어. 오빠는 그냥 너나 상준이가 행복하게 살면 그뿐이다. 그건데.
그게 그거지. 하여튼 나는 이제 오빠가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무 어려서 오빠는 또래랑 다른 삶을 살아야 했잖아. 일찍 돈도 벌어야 했고 남들 다 간다는 군대도 못 가고. 군대야 너 때문이라기보다는 다리 때문에 그런 거지. 참, 이게 다 컸다고. 이제 오빠한테 잔소리도 하고. 아, 오빠는 걱정하지 마. 오빠 행복은 오빠가 충분히 채우고 사니까. 괜히 그런 쓸데없는 걱정으로 문제 있을 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아, 오빠가 말했잖아. 오빠는 엄마랑 한 약속이 있다고. 돈이 필요하거나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알았지? 그렇게 여동생도 떠나고 저 혼자 남게 되었어요. 둘째가 나간 뒤에도 집이 좀 커졌다 싶었는데 막내까지 나가다 보니 집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둘 다 대학 보냈으니 이제 제가 할 일 중 80%는 끝난 기분이 들고 참 묘하더라고요. 엄마가 봤으면 잘했다 안아주셨을 텐데 아빠도 참 장하다 다독여줬을 거고요. 그런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나서 아무도 없는 거실 바닥에 누워 한참을 울었습니다. 잘 버텼다, 정말 잘했다, 스스로 칭찬하면서요. 그때 둘째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생전 전화하는 일이 없는 녀석이라 무슨 일이라도 났나 싶어 깜짝 놀라 받았죠. 여보세요? 상준아, 무슨 일 있어? 아, 내가 무슨 일 있을 때만 전화하긴 했나 보네. 다짜고짜 무슨 일 있냐니. 그럼 뭔데? 현재 갔다면서 혼자 남아서 청승 떨고 있을까 봐. 뭐? 치, 아 너도 나이가 들었냐? 그런 이유로 나 전화를 하게? 이제 앞으로 어쩔 건데? 아 어쩌긴 뭐가? 나도 현지도 다 나간 거잖아. 그럼 형이 할 일은 다 끝난 거 아니었어? 내 할 일? 아직 남았지 뭐. 아 뭐가 더 남았는데? 아 왜 또 무슨 잔소리를 하려는데? 너는 알 필요 없어. 앞으로의 일도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적당히 해. 이제 적당히 형 위해서도 살라고. 아, 언제는 뭐 나 위해서 안 살았어? 아, 그런 소리 할 거면 끊어. 밥은 먹고 다녀? 아, 내가 애냐? 형이나 잘 챙겨 먹어. 목표가 끝난 것 같지만 사실 다른 목표도 있었습니다. 철이 일찍 든 동생들 덕분에 학비가 굳어 돈이 좀 있었지만 더 모으고 싶었어요. 그래도 둘이 결혼할 때 얼마간 보태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리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돈을 더 받으면서 할 수 있는 다른 일은 어려웠고 나이가 들면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고민이 되었죠. 그런데 여동생이 자꾸 내려올 때마다 그러는 겁니다. 오빠, 그러지 말고 다른 일 해보는 게 어때? 그 다리로 자꾸 일 다니는 거 나 좀 그래. 오빠도 꿈이 있었을 거 아니야. 하고 싶은 거 없어? 나랑 작은 오빠가 도와줄게. 이제 오빠가 하고 싶은 거 해. 응? 꿈? 말했잖아. 응? 또 우리 꿈이 오빠 꿈이다 그러려고? 그런 거 말고 어렸을 때 꿈이어도 아빠가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시긴 했지만 뭐 경찰관이든 소방관이든 오빠도 그때 하고 싶었던 꿈이 있었을 거 아니야. 10살 최상현이 하고 싶은 거. 10살 최상현이 하고 싶은 거? 글쎄. 여동생의 말에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딱히 떠오르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마음에 울림 같은 건 생기더라고요. 저는 10살 최상은이 하고 싶은 것을 떠올려야 할 만큼 아주 오랫동안 동생들을 위해서 살아왔으니까요. 그건 제게 너무 당연한 삶이었기에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간데도 똑같이 다시 살 자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언제까지고
이 다리로 현장 일을 할 수는 없었기에 다른 방도가 필요했어요. 오빠, 근데 컴퓨터 하는 거 좋아하잖아. 컴퓨터? 음, 어렸을 때부터 이것저것 기계도 잘 만지고 컴퓨터 프로그램도 쉽게 이해하고. 그거야 기계 만지는 일을 하니까. 그럼 오빠, 개발자 같은 건 어때? 요즘 개발자라는 사람 많던데. 돌아다니는 일도 아니고. 개발자? 그게 아니어도 뭐가 됐든 공부부터 다시 시작해도 좋지. 나도 이제 학교 생활 다 적응했고 올해도 또 장학금 받아서 학비 들 일도 없고. 나 아르바이트로 돈도 벌어. 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한 달에도 몇 번씩 집으로 찾아와 저를 설득하는 통에 저도 마음이 좀 기운 것일지도 몰라요. 결국 저도 대학을 가볼까 하는 생각을 30이 되어서야 하게 된 것이죠. 여동생은 제 선택을 누구보다 기뻐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제 생각이 조금 틀렸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생들이 하고 싶은 일을 걱정 없이 하게 해주는 것만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것이요. 뒤늦게 둘째 동생이 쓰던 방에 들어가 오래된 수험서를 들췄어요. 무슨 이유인지 동생은 그 책을 치우지 않았는데 워낙 자기 물건 만지는 것을 싫어하는 녀석이라 저도 손도 대지 않고 그대로 둔 것들이었죠. 그런데 책을 훑어보다 떨어진 쪽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둘째가 써서 책 사이에 끼워둔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보자마자 저는 너무 놀랐어요. 나의 단 하나 목표. 우리 형 짐이 되지 않기. 우리 형 자랑이 되기. 우리 형 호강시켜주기. 우리 형 꿈 이뤄주기. 그뿐만이 아니었죠. 아무래도 공부하면서 힘들 때마다 썼을 것으로 보이는 메모들이 곳곳에 쓰여 있었습니다. 형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게 싫다. 형은 아빠도 엄마도 아니다. 형도 형의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나와 현지가 빼앗을 수는 없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둘째가 그렇게 나를 세우며 제게 돈을 쓰지 말라고 했던 것도 자기 인생에 신경 끄라고 했던 것들이 전부 내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였던 겁니다. 혼자 뭐가 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싶었는데 오히려 제가 둘째를 더 힘들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동생이 제 선택에 환히 웃는 얼굴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기쁨을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나는 그걸 몰랐을까 싶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오빠, 오빠, 무거워. 현지 왔어? 어? 작은 오빠 방에 있었어? 그냥 찾을 게 있어서. 근데 이 시간에 갑자기 웬일이야? 그건 다 뭐고? 이거? 짜잔, 이것 봐. 책? 갑자기 무슨 책? 오빠 대학 간다고 하니까 작은 오빠가 돈 보내주면서 이거 다 사라고 했어. 집에 있는 책은 어차피 너무 옛날 거라 안 맞을 거라고 하면서. 당연히 새 책으로 해야지. 그리고 이것도. 이건 뭔데? 봐봐. 이거 작은 오빠가 오빠한테 주랬어. 저는 여동생이 내민 흰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건 오래전 제가 둘째를 등록해줬던 그 재수학원 등록증이었어요. 그리고 쪽지 하나도 있었죠. 앞으로 현지 미래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형은 공부나 해. 그동안 형이 했던 일을 이제 내가 하는 거니까. 둘째 동생의 성격이 보이는 담백한 쪽지였어요. 군의관으로 있다 제대한 후 의사직함을 달고 일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 힘든 공부를 다 끝냈으니 이제 제가 그랬듯 자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다 컸다 싶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오빠, 이제 오빠 하고 싶은 거 해. 우리 이제 다 컸잖아. 오빠 할 만큼 했어. 이제 나랑 작은 오빠가 할게.
저는 여동생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나 싶어서요. 어떻게 된 게 우리 남매는 하나같이 자기 생각은 할 줄도 모르는지요. 이렇게 잘 자라준 동생들이 기특하기만 한데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모님의 빈자리를 잘 채웠는지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것들까지 충분히 해주었는지 싶어서요. 앞으로는 이 착한 두 녀석들을 위해서라도 더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보렵니다. 분명히 제가 더 해줄 수 있는 일이 남아있을 테니까요. 훗날 부모님을 만나게 되면 그래, 상은이 너 정말 할 만큼 했다. 너무 고맙다. 그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